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재무관리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전통적 재무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무관리 파트, 우리 파생상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을 끝내고 나면요, 우리는 재무관리의 마지막 투자한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재무관리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파생상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파생상품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뭡니까? 파생상품이란 건 미래 일정 시점에 뭐예요? 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걸 우리는 뭡니까? 그걸 파생상품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는데요. 기업의, 자, 보시면 기업의 현재 가치가 있어요. present value는요. 어떻게 구했냐? 우리 summation 다 더해줘. 어떻게 다 더해요? 기업의 미래 수익이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 수익이 있으면요. 이거를 1 플러스 R 할인율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기업의 미래 수익을 1 플러스 R로 나누어줘서 그것들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전체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미래 수익 구하는 거 이건 배웠는데요. 우리가 전통적 재무관리에서 이 할인율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그 가중평균 자본지수를 통해서 우리 이 기업의 현재 가치의 할인율을 구해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할인율, 요거를 뭡니까? 요 할인율이 작을수록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데 그럼 할인율이 가장 작은 뭡니까? 0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논리 전개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통적 재무관리에서는 분자와 분모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했다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할인율을 0으로 만들 수 없을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하나의 상품이 뭐냐? 바로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파생상품은요, 이 할인율을 0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주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생상품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도 거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선물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4가지가 뭡니까? 파생상품이 돼요. 파생상품.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선도 거래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요거를 밭대기 거래라고 해요. 밭대기 거래. 자, 선도 거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좀 공간이 좀 남나요? 좀 남죠? 여기 아래쪽은 좀 그렇고 위쪽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이런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배추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김장을 할 때 이 배추를 사가려고 하는 김장업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김장사업자. 요 두 사람은요, 각각 어떤 걱정을 맨날 하냐면요, 요런 걱정을 합니다. 첫 번째, 배추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이 배추 가격이 폭락할까봐 항상 걱정인 거죠. 우리가 실컷 농사를 다 지어놨더니 이게 만약에 배추가 폭락을 해버린대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손실을 입을 거니까 당연히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은요, 항상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일 겁니다. 반면 김장을 해서 이걸 김장해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갑자기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그래서 배추를 사는 그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들까봐 늘 걱정하는 겁니다. 즉 김장 사업자는 뭡니까? 항상 가격이 너무나 올라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생기냐 이겁니다. 배추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늘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정도 가격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격을 일정 미래 시점에서 누군가가 사주기만 한다면 이게 아무리 떨어져도 나중에 그 가격에 사줄 거니까 뭡니까? 마치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을 드는 거랑 비슷해요. 반대로 김장을 하는 그런 사업자, 김장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김장 처리됐는데 그때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보다 조금 높게 주어도 이 사람이 그 가격에 무조건 받을 수만 있다면요. 마치 이 사람도 뭔가 보험을 들여놓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평균 가격보다 조금 낮게 줘도 좋고 이 사람은 조금 높게 줘도 좋으니까 이 두 사람 간에 바로 어떤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리스크를 조금 더 서로 간에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선도거래라고 해요. 선도거래. 그래서 선도거래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추 가격이 떨어지거나 배추 가격이 너무 오를까봐 이거를 서로 간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선을 정해서 서로 간에 딱 가격을 정해버리며 서로 간에 이러한 가격에 대한 위험거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즉,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할인율을 0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면 그것들이 여전히 그 변동 위험성이 할인율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데 미래에 얼마에 사고 팔기로 딱 정해버리면요. 그게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험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서로 사고 파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배추밭이나 이런 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밭대기 거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선도거래는요. 규격화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표준화된 그런 거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하는 거죠. 어떻게? 배추 생산하는 사람이 한 포기에 10,000원에 합시다. 그러니까 김장업자가 너무 비싸네요. 한 8,000원 합시다. 그럼 9,000원 어때요? 괜찮네요. 그럼 그 가격에 합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뭔가 시장에서 정해진 표준화된 계약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도거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배추 생산하는 사람이나 김장하는 사람이 한 포기에 9,000원에 예를 들어서 사기로, 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배추 흉년이 들어서 한 포기에 갑자기 배추 생산하는 사람이요. 이때 한 포기에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9,000원에 팔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가급적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차피 서로 간에 합의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무슨 법적인 효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 사람 만약에 저렇게 갑자기 10만 원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언제 계약했어요? 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이행을 하지 않을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도거래, 밭대기 거래는요, 뭡니까?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거래는요, 언제 거래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추를 생산해서 이제 생산이 다 끝나고, 그리고 전체 수확이 되고 나면, 김장업자가 예를 들어서 10월 언젠날에 거래합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거래는요, 언제 거래하는 거냐? 그래요. 만기일에 거래하는 겁니다. 만기일 거래라고 그래요. 딱 그 김장 사업자랑 배추 생산업자가 서로 딱 계약한 그날에 가서 거래하는 거. 그걸 우리 만기일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도거래에 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한 게 뭐냐? 선물거래입니다. 선물거래. 선물거래도 그래서 선도거래에서 약간 표준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선물거래는 어떻게 하냐?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래소라는 표준화된 어떤 시장이 있으니까 뭡니까? 거래 조건이 딱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도거래랑 뭡니까? 그 개념은 똑같은데요. 단지 이게 어때요?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되면 선물 거래, 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되면 우리 밭대기 거래, 선도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물 거래는요, 이렇게 선도거래에서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확률을 요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요. 요 계약을 할 때 증거금이라는 걸 거래소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요. 증거금.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요 증거금에서 돈을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증거금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요 사람들이 거래를 절대 함부로 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원룸 같은 거 들어갈 때 세입자가 뭐 해요? 그렇죠. 그 보증금 같은 거 넣어놓고 그다음 월세를 맨날 주죠. 그 보증금을 주인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만약에 주인 입장에서 월세 내시는 세입자가
만약에 월세를 계속 안 냈어요. 그리고 야밤에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 완전 돈 다 떼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걸 받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세금, 월세를 안 내더라도 거기 보증금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들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선물 거래는요, 무조건 만기일에 거래하는 겁니다. 만기일 이전에도 얼마든지 이 거래를 반대 매매라는 걸 통해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그걸 일일 정산제도라 그래요. 일일 정산제도. 일일 정산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우리 거래가 정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네요. 다음은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은 뭐냐? 어떤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을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여기가 핵심이죠. 바로 옵션은요, 여러분, 그 물건을 실제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사거나 팔 수 있는 뭐예요? 권리를 계약하는 겁니다. 권리를. 그걸 사거나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서로 간에 거래하는 게 그게 바로 옵션이에요. 자, 이 옵션은요, 크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뭡니까? 콜옵션과 팔 수 있는 권리의 풋옵션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도거래, 선물거래는 실제로 물건을 서로 간에 양수 인도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옵션은 뭐다?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만 거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왑은 뭐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거래 당사자가 미래 현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우리는 스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요. 이 두 사람이 A는 예를 들어서 이거 뭡니까? 별을 줄 테니까 B는 뭐예요? 네모를 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해서 스왑. 영어로 스왑이 뭡니까? 이걸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 간에 약정된 상황에서 서로 간에 뭔가를 거래하는 거, 교환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스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선도거래, 선물거래 요 두 개는요, 실제로 물건이 서로 거래되는 거고요. 옵션과 스왑은 뭐냐? 그거의 권리들이 교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재무관리의 마지막 투자한 평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 평가. 자, 우리 투자한 평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순현재 가치는요, 뭡니까? 우리가 net, 순, present value라고 해서 NPV라 그러는데요. net present value가 바로 순현재 가치인데, 투자한 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순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현재 투자 금액을 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 NPV, 즉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의미하게 돼요. 자, 요게 각각의 결과가 좀 다른데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순현재 가치에서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순현재 가치에서요, 자, NPV를 구했는데, 순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요게 0보다 커요. 혹은 NPV를 구했는데, 요게 0보다 작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럼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가져온 게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뭡니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그걸 뺀 게 현재 투자 금액으로 빼는 건데, 현재 투자 금액이 훨씬 커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러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건지는 잠시 후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냐면요, 내부 수익률이요, 우리가 자본을 빌려왔을 때 그 할인율보다 크면,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내부 수익률이 우리가 자본을 빌려올 때 들어가는 그 할인율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가지고 와서 이건 하는 게 제일 좋아서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A라는 기업이요. 현재 3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300만 원이라는 돈을 뭐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이 돈을 투자했어요. 이 돈을 기계 설비나 어떤 공장을 짓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니까요. 1년 차에 얼마를 벌어들이냐? 100만 원을 벌어들이고 2년 차에 110만 원, 3년 차에 120만 원을 벌어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투자가 과연 옳은 투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 있냐?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수년제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보세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 각각의 현금 흐름을 이걸 현재 가치로 가져와요. 그러면 첫 번째, 이 100만 원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100만 원을 1 플러스, 자, 이자율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할인율이 얼마냐? 1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0.1에 1승으로 나눠주면 요게 할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 또다시 110, 2년차에 110이라는 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110을 1 플러스 0.1에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3년차 거, 자 여기 2년차 거고요. 3년차 거를 쭉 가져오면요. 다시 120을요. 뭡니까? 1 플러스 0.1에 3승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세 개, 요 세 개를 다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 바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쌤이 지금 값을 구해왔는데 얼마가 나오냐? 요 세 개를 딱 더하면 271.98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271.98인 거예요. 아, 3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각각 요런 돈을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는데 요거를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요 값들이 현재 값으로 얼마예요? 271.98만 원이네요. 98만 원. 근데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300만 원이래요. 즉 271.98에서 300을 빼버리면 당연히 NPV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거죠. 그래요.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거의 현재 가치를, 그것들이 벌어들인 이 돈들의 현재 가치가 300만 원 미만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게 수년제 가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해요.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 보세요. 내부 수익률법은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다가 현재 투자 금액을 뺐을 때 그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년 차에 100을요. 1 플러스. 자, 이걸 할인해주는 할인율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두고 1승 이렇게 해볼게요. 두 번째, 110만 원을요. 1 플러스 내부 수익률에 제곱으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20만 원을요. 1 플러스 IRR에 3승으로 두면 될 겁니다. 여기에 현재 투자 금액 마이너스 300만 원을 한 게 0이 되면 되겠네요.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구했을 때 바로 이 할인율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재무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해보면 내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IRR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내부 수익률이 4.7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부 수익률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래요. 내부 수익률이 우리가 시장에서 가져오는 이 이자율, 할인율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고 그것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 4.777은요. 지금 보면 시장에서의 이자율 10%보다 작은 거죠. 즉 우리가 돈을 조달해 올 때 10%라는 할인급 이만큼의 돈을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실제 벌어들이는 내부 수익은 4.77%니까 뭡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재무관리에서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정말 긴 시간을 공부했네요. 재무관리를 처음부터 지금 오늘 마지막 투자한 평가까지 쭉 다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재무관리는요,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와서 그걸 잘 투자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우리가 좀 크게 한번 다 다뤄봤네요.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재무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 더 심화반에서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재무관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배울 거 뭡니까?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